여러분 혹시 늦은 밤에 야식 생각나서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키셨을 때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경험 말씀이시죠? 그 앱에 뜬 기사님 이름이나 사진은 분명 한국 사람인데 막상 문을 열고 음식을 건네받는 순간 헬멧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나 억양이 전혀 다른 국적의 분이었던 그런 경험 말이죠. 무심코 넘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바로 우리의 일상 속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1초 남짓한 당황스러움 뒤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굉장히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문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이 외국인 노동력의 두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현재 도심 한복판에서는 불법 배달 노동으로 인해 한국인 자영업자와 합법적인 기사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상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새 외국인 고용 정책을 내놓았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들을 좀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비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엄격하더라고요. 보니까 F2 거주 비자, F5 영주 비자, 그리고 F6 결혼 이민 비자를 가진 분들만 합법적으로 배달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법적으로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배달업은 그 세 가지 비자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흔히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D2 유학생이나 D4 어학연수생들은 사전 허가를 받으면 식당 서빙 같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도 배달업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이 강력한데 왜 길거리에는 외국인 배달원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문서상의 법과 도로 위의 현실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배달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과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외국인 배달원의 무려 99%가 불법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자체는 합법이더라도 배달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취업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잠깐만요. 99%요? 아니 그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배달앱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인증을 다 깐깐하게 해야 하는 거다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의 구조적 인센티브와 허술한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구조적 인센티브라면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치 같은 대형 플랫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들은 배달 처리 건수, 즉 콜수가 늘어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기사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 자연스레 기사 유입이 줄어들겠죠. 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입 문턱을 낮췄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최초 가입 시 휴대폰 문자 인증 딱 1회만 거치면 가입이 완료되는 아주 느슨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면서 외형 확장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와, 인증 한 번이면 끝이라니 정말 기가 막힌 허점이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틈을 파고든 거대한 착취 구조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브로커들이 개입된 시장 말이죠. 맞아요. 텔레그램 같은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한국인 명의가 브로커들에게 개당 4만 원에서 7만 원 선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배달 대행 업체들은 아예 대놓고 외국인들에게 남의 계정을 빌려주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이른바 자릿세 명목의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대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불법 행위가 결국 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브로커와 악덕 대행업체 그리고 불법 외국인 기사들이 시장의 다수를 장악하면서 나타난 가장 뼈아픈 결과는 바로 배달 단가의 폭락입니다. 배달 단가 폭락이요? 네, 한때 건당 3,000원 선을 유지하던 배달 단가가 이제는 2,000원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가가 낮아지면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할수록 손해 아닌가요? 왜 외국인 기사들은 그 낮은 단가를 덥석덥석 수락하는 거죠? 환율 차이와 신분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외국인 기사들은 원화를 자국 화폐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환율 차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 이하의 단가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자국 평균 임금보다 훨씬 큰 돈이 됩니다. 아, 그래서 단가가 낮아도 무조건 콜을 잡는 거군요. 아,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합법적으로 세금 내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한국인 배달 기사들에게 돌아가겠네요. 정상적인 단가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명의 도용당한 한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읽다가 정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세금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국세청에서 날아온 우편물을 열어보니 내가 하지도 않은 배달일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자기 명의를 브로커에게 빌려줬다가 그 계정을 무려 20명의 외국인이 돌려 쓴 사례도 있었어요. 20명이 하나의 계정으로 24시간 내내 배달을 돌렸다면 그 수익이 정말 엄청났겠군요. 네, 자료를 보면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2억 4천만 원의 소득이 그 한국인 명의자의 이름으로 잡혀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겠네요. 종합소득세 5,500만 원에 국민건강보험료 4천만 원까지 도합 1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와, 1억 원이요. 고작 몇만 원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치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낼 만큼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죠. 플랫폼은 가입 시스템의 책임을 하청업체나 개인에게 돌리고 대행업체는 단기적인 수익에 눈이 멀어 불법을 조장하는 사이 그 경제적 파장이 힘없는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정말 씁쓸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 불법 문제가 단순히 배달시장 내부의 경제적 문제나 밥그릇 싸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 문제로 직결되죠. 맞아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걷는 횡단보도나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골목길의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뺑소니 사건 말이죠. 네,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책임보험은커녕 번호판조차 없는 이른바 무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4세 아동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구조적인 이유라면 어떤 걸까요? 이 외국인 불법 배달원들은 차량 접촉 사고나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 정상적인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타인 명의의 계정인데다 무보험 상태니까요. 그렇겠네요. 보험사에 연락할 수가 없겠네요. 게다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해 자신의 불법 체류 신분이 들통나면 곧바로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치고도 구호 조치 같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보다 도망치는 걸 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쥐어주며 황급히 손장 합의를 시도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고 경찰이 올 것 같으면 오토바이를 길바닥에 버려두고 그대로 야반 도주해버리는 일이 도로 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거리에 시한폭탄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더 답답했던 건 도대체 공권력은 뭘 하고 있냐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생계의 위협을 느낀 한국인 라이더들이 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외국인 배달원을 발견하고 직접 111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그럼 경찰은 출동을 안 하나요? 출동을 하긴 하지만 여기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간에 이른바 관할 핑퐁 게임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관할 핑퐁 게임이요? 네, 경찰에 신고하면 단순 불법 체류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니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인 110번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현재 인력이 부족하니 제보만 접수해두고 추후 기획단속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불법 오토바이가 도망가고 있는데 말이죠. 와, 진짜 속 터지네요. 이런 기막힌 관할 떠넘기기 속에서 실제 불법 배달 단속률은 전체 규모의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단속이 멈춰버리니 결국 참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거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이건 완전 할리우드 액션 영화더라고요. 네, 사적 제재 추격전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한국인 라이더들이 헬멧에 카메라를 달고 불법이신 외국인 배달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골목길에서 붙잡고 추궁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매우 위험하죠. 공권력의 부재가 낳은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쫓기기만 하던 외국인 불법 배달원들의 수법도 점점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요? 어떤 식으로 진화했죠? 예전에는 무조건 도망가기 바빴다면 이제는 그들도 텔레그램을 통해 조를 짜서 움직입니다. 만약 한국 기사에게 꼬리를 밟혀서 현장에서 제압당할 위기에 처하면 스마트폰으로 몰래 연락을 취합니다. 아, 설마 동료들을 부르는 건가요? 네, 주격에 쉬어있던 자국 동료들이 순식간에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국 기사가 그들을 막아서거나 몸싸움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오히려 그들이 먼저 112에 전화를 겁니다. 아니,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요? 네, 우리가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경찰을 이용해서 폭행 사건으로 몰아간다고요? 네, 그렇게 맞고서를 무기 삼아서 한국인 기사에게 출입국 반리소 신고를 취하하면 우리도 폭행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협박하는 맞대응 수법까지 등장한 겁니다. 법의 맹점을 완벽하게 악용하고 있는 셈이죠. 와, 진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무법지대를 언제까지 현장 개인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방치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매우 핵심적인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허술한 인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인가요? 맞습니다. 배달앱 로그인 시 현재의 일회성 문자 인증 같은 허술한 방식이 아니라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기반의 본인 확인을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 중이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발 하루빨리 그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스템적인 차단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도심의 배달 시장을 덮친 골칫거리, 외국인 불법 노동력의 어두운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불법 노동력이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고 안정을 위협하고 있죠. 네, 도심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서울 같은 도심에서 지방으로 돌리는 순간 아주 기막힌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네, 도심은 불법 노동력이 넘쳐나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차를 타고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나죠. 바로 합법적으로 일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지역 전체가 굶어 죽어가는 노동력 기근 사태입니다. 맞아요. 이 극단적인 미스매치가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지방의 과수원이나 식당,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일할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버려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도 이 거대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칼을 빼들었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생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2025년 3월 3일 전격적으로 2030 이민 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전략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까지 딱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역 특화형 비자의 대대적인 확대 정책입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F2R, E74R, F4R 정책 이름들이 나오던데 솔직히 정부 비자 코드 이름들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우선 이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인구 감소에 주의가 필요한 관심 지역 18곳을 더해서 총 107곳의 지역으로 외국인 유치 빗장을 과감하게 열었습니다. 107곳이면 정말 대폭 늘어난 거네요. 이 지역들은 어떻게 선정된 건가요? 참고로 이 지역들은 정부가 연평균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주간 인구 등 8가지 아주 깐깐한 지표를 돌려서 산정한 진짜 소멸 위기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상공인 관련 자료를 읽다가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던 규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방의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려면 무조건 내국인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 의무 고용 규정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규정이 있었죠. 아니 동네에 일할 한국인 청년이 씨가 말라서 외국인을 쓰려는 건데 한국인을 먼저 고용해야만 외국인을 쓸 수 있다니 이거 완전 캐치 이치위 상황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동안 지방 자영업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 같은 규제였죠. 그럼 이번에는 그 규제가 풀린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환호하는 부분이 바로 지역 활력 소상공인 특례제의 도입입니다. 이제 2년 동안
그 어처구니 없는 규제를 면제해 줍니다. 아예 내국인이 한 명도 없어도 되나요? 네, 지방의 소상공인이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내가 한국인을 고용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구인 노력만 입증하면 내국인 직원이 단 1명도 없어도 즉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와, 그거 정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네요. 게다가 한 업체당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숫자도 기존 최대 20명에서 무려 50명으로 2.5배나 대폭 늘려주었죠. 최대 50명이면 공장이나 큰 농장 입장에서는 정말 숨통이 확 트이겠네요. 그리고 기존에 39개나 되어서 암호 해독 수준이었던 취업비자 시스템도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딱 3가지로 단순화했다는 점도 현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화된 거죠. 자, 그럼 복잡한 비자들의 핵심 디테일을 한번 파고들어보죠. 먼저 F2R 비자, 이른바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좀 의아했어요. 어떤 점이 의아하셨죠? 지금 당장 일손이 부족해서 난린데 이 비자는 오히려 한국어 능력 기준을 기존 3급에서 4급으로 깐깐하게 상향시켰더라고요. 왜 이렇게 문턱을 높인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정부의 고민이 묻어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데려와서 소모품처럼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지역사회 이웃들과 소통하며 완벽하게 스며들 수 있는 정주영 인재를 뽑겠다는 철학이 담긴 겁니다. 아,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거군요. 대신 혜택도 커졌나요? 네, 문턱을 높인 만큼 혜택은 파격적입니다. 사행행위나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 지역 내에 모든 업체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강력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는 대신 권한을 팍팍 주는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 아예 새로 생겼다는 이 74R 비자는 뭔가요? 일명 지역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흔히 아시는 RPG 게임의 레벨업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멤버십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레벨업이요? 어떻게 레벨업을 하는 건가요? 원래 비전문 취업 E9이나 선원 이템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은 혜택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지방 현장에서 2년 이상 버티며 기술을 익히고 점수 요건을 채우면 숙련 인력인 이 74R 비자로 레벨업을 시켜주는 통로를 열어준 겁니다. 오, 2년을 버티면 승부를 시켜주는 거네요. 더 놀라운 건 이 비자로 그 지역에서 3년을 더 거주하면 방금 말씀하신 최상위 티어인 F2R 비자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와, 우리 동네에서 성실하게 오래 일하면 영주권에 가까운 대우를 해주겠다는 아주 확실한 동기부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었던 게 K-코어 기자인데 이건 국내 전문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졸업하자마자 지방 중소기업에 바로 꽂아 넣겠다는 정부의 육성형 전문 기술 인력 비자더군요. 맞습니다. 한국 문화에 이미 익숙하고 젊고 똑똑한 유학생들을 다른 나라로 안 뺏기고 지방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된 정책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득과 실을 명확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득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산업에서 약 112만 명의 인력이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당장 농어촌이나 지역식당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하고 불법 체류자를 몰래 써야만 했죠. 네, 앞서 살펴본 배달의 명의 도용 문제처럼 불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네, 그래서 이번 2년간의 실험은 이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생존망이 될 것입니다. 112만 명이 부족하다니 정말 아찔한 숫자네요. 지방경제의 심폐소생술이 되길 바라지만 분명 그림자, 즉 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우려점이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을 냉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이 지역 특화 비자들의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동반가족, 즉 배우자의 단순 노무 분야 취업 허용입니다. 배우자의 취업이 허용되는군요. 네, 본인은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더라도 같이 입국한 배우자는 단순 노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잠깐만요. 단순 노무가 허용된다면 그 가족들이 결국 수익이 짭짤한 지방의 배달업이나 기기코노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까 다루었던 그 지옥 같은 도심의 일자리, 밥그릇 싸움과 명의도용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도심의 문제가 그대로 107개의 지방 도시로 옮겨가서 재현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와, 이거 진짜 큰일이네요. 지방을 살리려고 데려온 인력의 가족들이 지역 내 새로운 내국인과의 일자리 갈등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딜레마를 관리할 세밀한 감독 체계가 없다면 이번 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정책의 혜택이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배달 앱 속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밤 시켜먹는 배달앱의 스마트폰 화면 뒤에 숨겨진 불법 명의도용과 생계 위협이라는 씁쓸한 현실부터 파헤쳐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국가적 재난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107개 지역의 빗장을 과감히 열어젖힌 정부의 2년간의 새로운 정책 실험까지 아주 깊이 있게 뜯어봤죠. 맞습니다.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출입국 정책이나 복잡한 비자 코드가 사실은 당장 내가 걷는 골목길의 안전과 우리 동네 상권의 생존이라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거대한 현상들을 쭉 연결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겠다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외국인 인재들을 유치했죠. 그런데 이들이 법으로 정해진 거주 의무 기간인 3년에서 5년을 무사히 채우고 마침내 거주 이전에 완벽한 자유나 영주권을 얻게 된다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겠죠? 과연 그들은 인프라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없는 그 지방 소멸 지역에 계속 남아있을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의무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의무 기간이 끝나는 순간 이들이 결국 배달이나 단순 긱 이코노미 일자리가 넘쳐나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다시 도심으로 모이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방은 5년 만에 또다시 통 비어버리고 수도권은 유입된 외국인들로 인해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해지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부메랑이자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2년 뒤, 그리고 5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지 우리 모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어드린 이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뉴스를 보실 때 혹은 길거리에서 배달기사님과 마주칠 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쓸모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